안녕하십니까. 채널 후 곽보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그 4.15 총선을 맞이해서 총선 특집을 좀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앞으로 한 4번에 걸쳐서 여야의 주요 인물 그리고 주요 격전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는 비즈니스 포스트 이상호 기자를 모시고 여당 내 인물들을 좀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포스트 이상호 기자입니다. 네, 이 기자. 오늘 좀 어떤 인물들을 좀 준비를 해봤나요? 이번 총선이 끝나면 대선까지 2년이 남죠. 결국 이제 이번 총선이 다음 대선의 전초전이 돼버린 셈인데요.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잠룡들의 희비가 엇갈릴 것인지만큼 여권 내 주요 잠룡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현재 이제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죠. 이낙연 전 국무총리, 그리고 9년 만에 돌아온 노무현의 남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그리고 지금 가장 바쁜 분 중에 한 분이죠. TK에서 여당 의원의 존재감을 내뿜고 계신 김부겸 의원, 이렇게 3명을 준비해봤습니다. 그 이낙연 전 총리 그러면은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그 총리를 쭉 해서 장수 총리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대선 주자로까지 좀 그 부상을 좀 했었는데요. 물론 그 이 전 총리가 전에 국회의원도 했고 그리고 전남도지사도 했었고 이제는 그 대중적인 인지가 누가 뭐라고 해도 다음에 대선 주자급 그러면은 가장 먼저 이낙연 전 총리를 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각종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차기 대선 주자를 뽑는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전 총리는 6개월 넘게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대통령을 새로 뽑는다라고 가정한다면 차기 대권에 가장 가까운 인물이 이낙연 전 총리임은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그 전에 총리를 하면서 대선 주자로, 대선 후보로 뭐 이렇게 거론됐던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뭐 이회창 또 그리고 고건 이분들도 다 이제 그 떠오를 수 있는데 이 이낙연 총리가 좀 처음은 아니지 않나요? 아무래도 전 총리가 대선 주자로 이제 크게 지지를 받는 일은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낙연 전 총리는 그들과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정당 정치 경력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이제 2000년 16대 총선을 통해서 이제 국회의원이 된 뒤로 올해로 만 21년차 정치인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기자 출신인데다가 정치 경력도 오래된 만큼 여론을 보는 눈과 정치권의 생리를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회창 또 그리고 고건 전 총리분들도 정치적 경험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당 총재도 했었고 국회의원도 했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또 서울시장으로도 당선되고 뭐 이런 일이 있었고 그 경력의 길이만 보면은 이낙연 전 총리가 좀 더 길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건 확실하네요. 근데 이제 이낙연 전 총리와 이회창 고건 전 총리와의 정치 경력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회창 고건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각자 이제 법관으로서 그리고 이제 관료로서 어느 정도 정점에 오른 뒤에 정치에 입문을 했습니다. 이회창 전 총리는 대법관, 중앙선관위위원장, 감사원장, 그리고 총리를 거친 다음 정치에 입문을 했습니다. 고건 전 총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1985년에 12대 국회의원, 그리고 국민의 정부 때인 1998년에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서울시장을 거친 뒤에 정치계에 입문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그 전까지 제대로 된 정당 활동을 한 적 한 번도 없었죠. 그렇게 보니까 확실히 그러네요. 이회창 그리고 또 고건 전 총리와 달리 이낙연 전 총리는 기자 출신이었는데 처음 이제 국회의원부터 해서 차곡차곡 이렇게 올라간 그런 모습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정당 정치의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그 맛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보고 배우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제 이낙연 전 총리는 지난해 말에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편한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다. 당이 제안하면 기꺼이 수용하겠다. 뭐든지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대답에서 보이는 이낙연 전 총리의 태도가 앞선 이제 두 사람들과 좀 비교되는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낙연 전 총리도 이렇게 총리 출신 중에서 대선 주자급으로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부각됐었던 그런 것들 좀 알고 그것이 결국 이어지지 못했던 전 총리의 흑역사라고 하는데 이 점을 좀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의 행보를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공동3인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굉장히 어려운데 코로나19 국난 극복위원장 뭐 이런 것도 맡으면서 그 열심히 일을 해서 정당에서 이제 꽃길을 걷는 이런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몸소 굉장히 그 열심히 일을 하고 그 현장에 나가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일단 그렇게 대선 주자급으로 간다 하더라도 일단 그 지역구에서 승리가 일단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지금 종로에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하고 맞대결을 해서 사실상 미리 보는 대선 전초전이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여론조사의 그 최근의 변화는 좀 어떻습니까? 일단 적어도 여론에 발표된 그리고 제가 본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오차 범위 이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60대 이하에서는 전 세대에서 앞서고 있고요. 60대 이상에서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오차 범위 내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낙연 전 총리로서는 총선은 이제 잘 마무리 짓고 다음 대선을 생각하는 그런 좀 포석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은 이낙연 전 총리가 좀 엄밀히 얘기해 보면은 당내 기반이 좀 약하지 않나. 이게 좀 약점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점을 보강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도 이제 이낙연 전 총리도 자신의 약점을 이제 의식하고 있는지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에서 이제 역할을 맡는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에 포함이 될 거고요. 20명에 가까운 현직 국회의원과 그리고 이제 총선 후보들의 후원회장을 맡으면서 자기와 가까운 의원들을 많이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노력에 의해서 이낙연 전 총리가 이번 총선에 승리하면서 정말 그런 노력들이 정말 민주당 내에서 이낙연계 이런 형태로까지 이제 구축이 되면은 단단한 당내 기반을 통해서 이제 대선 후보로 갈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본격적인 행보를 저희들이 한번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좀 엄밀히 보면은 이낙연 전 총리가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굉장히 차분해요. 말이 굉장히 차분하고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흥분하지 않고 신중하고 진중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굉장히 신뢰가 가는 이런 강점이 있거든요. 사실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 신천지 쪽이 이제 문제가 됐을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굉장히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그리고 행동으로 좀 옮겼고 과연 이낙연 전 총리가 지금 시점에서 이재명 지사와 같은 경기도지사 위치에 있었으면 그렇게 똑같이 행동을 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좀 그런 생각입니다. 이재명 지사하고는 좀 다른 색깔을 좀 보이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을 본인의 강점으로 좀 살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좀 재미있는 게 민주당에서는 현재 이낙연 전 총리가 가장 유력하니까 이낙연 전 총리를 밀자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권역별로 굉장히 지역을 맡을 그런 잠룡들을 키워나가고 있고 향후 대선 후보군으로 좀 키우려는 이런 전략을 좀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낙연 전 총리도 그냥 안심하고 이렇게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대선 많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니까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또 앞으로 당내에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차기 대선의 흥행을 좀 생각하면서 또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영입을 해온 인물이 바로 이광재 전 지사입니다. 이광재 전 지사는 좀 어떻게 저희들이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번 이제 민주당의 권역별 선거대책위원장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죠. 지난해 12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복권을 통해서 정치 복귀의 길이 열렸는데요. 이광재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무려 이제 9년 만에 정치계에 복귀하게 되는 셈입니다. 9년 만에 정치 복귀인 만큼 의지가 남다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광재 전 지사라고 하면은 사실 강원도가 보수 쪽이 좀 강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민주당으로서 도지사가 된 그런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이제 좀 득표력이 있고 유권자 이제 소구력이 있는 그런 인물이다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 하지만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광재 전 지사가 노무현의 적자라는 바로 그 점을 저희들이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광재 전 지사 하면 아무래도 노무현 정부 때 좌희정 우광재라고 불리며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안희정 전 지사가 정치계를 떠나게 됐죠. 결국 남은 건 이제 이광재 전 지사밖에 없는 셈인데요. 이광재 전 지사가 정치권에 성공적으로 복귀한다면 남은 친노 세력들의 구심점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이어진 그 흐름 속에서 단단한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과거 삼김 시대에 동교동계, 상도동계, 이런 이야기는 이제 정치의 역사로 이제 흘러갔는데 아직도 이 친노라는 말은 응집력이 있고 유효한 그런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 친노의 세력이 힘이 아직 살아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노무현의 적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광재 전 지사가 이번 총선을 통해서 다시금 친노 세력을 규합할 수 있는 최고의 리더로 부각할 수 있지 않는가.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강원도를 참 보면은 이번에 그 선거구 획정에서 좀 지역구도 결국 늘지 않았고, 그리고 일부 그 시하고 그 지역을 좀 마음대로 좀 붙였다 뗐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좀 이광재 전 지사한테 좀 영향도 미칠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 드나요? 사실 조금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선거구 획정이라고 하는 게 독립된 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을 하고 여당과 야당이 협의를 거쳐서 나오는 것이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여론은 정부의 결정을 놓고는 대부분 정부와 여당의 책임으로 보는 측면이 있죠. 이렇게만 생각해 놓고 보면 이광재 전 지사에게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냥 뭐가 결정되면 다 집권 여당, 정부 그쪽에서 한 거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말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어떤 게 있다는 이야기죠? 이광재 전 지사가 왜 강원도에서 인기가 있는지, 그리고 강원도 지역이 왜 선거구 의석수 확대를 노리는지 이 두 가지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로 연결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번 선거구 획정을 놓고 강원 지역이 들끓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겠죠. 강원도가 중앙 정치에서 소외되어 있다, 그런 정서가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렇겠군요. 그 수도권은 이제 한국의 중심이니까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영남과 호남 이쪽은 한국 정치 역사상 보면은 굉장히 주요한 거점이라고, 중요한 축으로 이렇게 된 것이 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충청도는 나름으로 제3의 세력으로서 좀 어떤 역할을 했고, 최근에 이제 세종시나 이런 것 때문에 인구도 좀 많아지고 해서 좀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런데 강원도는 좀 그 객관적으로 말했을 때 인구수가 그렇게 늘지 않았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그 객관적 판단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원 지역에서는 강원 출신 건물 정치인 하나쯤은 나와야 한다, 뭐 이런 정서가 있습니다. 강원도의 발전을 이끌고 강원도의 인구도 늘리고 강원도의 목소리를 높일 이제 그런 정치인 말이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강원도 출신의 가장 이제 건물 정치인 하면 아무래도 이광재 전 지사가 이제 가장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강원 지역의 지지세가 이광재 전 지사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강원도의 그 도민들의 그런 정치적인 그 위상을 높이겠다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 기대, 그것이 결국 이 전 지사로 이어지는 이런 측면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이 전 지사는 지금 원주 갑에 출마를 했는데 여기서 승리해야죠. 어차피 다음 스텝을 좀 더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광재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12일 경선을 통해서 공천을 확정 지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현직 의원이 이제 김기선 의원이 있는데, 김기선 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갑을 전략 공천지로 결정한 뒤에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그 박정화 전 대변인, 그러면은 그 이명박 그 정부 때 대변인 그리고 춘추관장을 지냈었던 그런 인물인데, 그렇게 보면 이번 구도는 과거 그 친이 그리고 친노의 대결이다, 뭐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제 이광재 전 지사에게는 지역구 선거를 챙긴 것도 중요한데, 어쨌건 이제 권역별 선대위원장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원도 전체 지역의 승리를 챙긴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강원도 지역이 지난 총선에서 상당히 이제 저조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전체 8석 가운데 1석밖에 못 거뒀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번에 이광재 전 지사가 강원도에서 자기 지역구를 넘어 강원 지역의 선거 운동을 주도해서 얼마만큼 의석수를 늘릴 수 있는지, 그게 또 이제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말 그 이광재 전 지사가 그 본인 지역구에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강원도 전체에서도 기대 이상의 그 승리 성과를 내면은 정말 그 화려한 정계국비가 되고 명실상부하게 이제는 친노 세력의 최고의 리더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부각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앞으로 그 강원도민들이 이광재 전 지사 그리고 나머지 또 우리 민주당에 있는 그 후보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볼 게 강원도 바로 밑에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이 있습니다. 또 다른 잠룡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김부겸 의원이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김부겸 의원은 좀 상징적인 인물 아닙니까? 저기 보수 세력이 굉장히 강한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 지역 구도를 타파한 그런 인물로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민주당으로서 수성구 갑에서 당선을 했기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좀 저희들이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중심지를 뺏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총선을 통해 대구 수성구 갑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상당히 이제 불태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4선 주호영 의원을 공천을 했습니다.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수성구 을이 원래 지역구인데요. 실제로 이제 공천 신청도 수성구 을에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의원을 수성갑으로 옮겨서 공천을 한 겁니다. 결국은 정말 의도적으로 수성구 갑을 다시 뺏어오겠다, 이런 그 미래통합당의 의지가 그냥 보이는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 워낙 그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 경북 지역이기 때문에 김부겸 의원이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좀 보면은 대구 경북 지역은 정말 코로나19로 이제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김부겸 의원의 그 진정한 맞상대는 코로나19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코로나19 김부겸 의원한테 이게 그 위기가 될까요? 아니면 기회가 될까요? 사실 이게 전염병이 됐든 대형 사고가 됐든 국가의 이목이 쏠리는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당장은 정보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어찌됐건 간에요. 하지만 사태가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하면 정보 여론의 향방은 결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에 따른 평가에 따라 이제 방향이 갈리게 되거든요. 김부겸 의원이 딱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다 나라님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원망을 하겠지만 사실 일을 잘 하게 되면은 또 이제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 코로나19가 이제 그 일어난 이후에 대구의 이제 시민들이 그 김부겸 좀 일을 했네. 뭐 이런 느낌이 들면은 이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만큼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총선에서 이제 살아나고 그다음에 이제 길게 보면은 이 힘이 지역구도를 진짜 타파한 그런 인물이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주요한 인물이다. 이런 식으로 유력한 대선 주자급으로도 부각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김부겸 의원은 지금 자기 자신의 지역구뿐만 아니라 TK 쪽 전체의 그 여당의 어떤 선전을 해야 되는 것들은 그런 부담도 안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지역 국민한테 호소할 수 있는, 대구 시민한테 호소할 수 있는 이런 일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산되자마자 상당히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펼쳤습니다. 정부를 향해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고,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는 등 상당히 이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많이 높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월 15일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와 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청와대에서 방역 관련 설명을 하면서 이제 봉쇄라는 용어를 쓴 적이 있었어요. 방역 전문 용어이긴 한데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제 대구를 좀 막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정적으로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김부겸 의원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이제 봉역이 방역 전문 용어인 건 맞는데 시민들은 전문가가 아니다. 따라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정부 여당을 상당히 앞장서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은 정말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공약이나 정책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때로는 단어 하나하나 또 그리고 그런 분위기 여기에 휩쓸리는 이런 감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그 발언 하나하나 그 단어 하나하나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조심을 하고 신중하게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죠. 그 감정적인 측면 뭐 보면은 엄밀히 나오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 사태 때 이재명 경기지사가 해왔던 그런 모습. 그리고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의사로서 뛰어내려가서 대구에서 봉사했었던 것.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여론조사에서 급격하게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보였거든요. 그런 감정이 움직이는 것들을 저희들이 그 선거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부겸 의원도 좀 그 유권자에 좀 감성적으로 다가가는 뭐 이런 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부겸 의원은 그런 측면에서는 감성적인 것보다는 좀 합리적인 이런 면이 좀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김부겸 의원 좀 아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안다기보다도 지금 전에 제가 아는 분이 이제 김부겸 의원 그 일을 함께 도왔었고 나중에 또 문재인 캠프에서 대선 캠프 때 또 함께 일을 했었는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김부겸 의원은 굉장히 합리적이다. 굉장히 합리적인데 이 합리적인 것들을 그 소구력 있게 전달하고 그 상대방을 설득해내는 그런 또 힘이 있다. 이런 그 이야기를 좀 합니다. 아마 합리적이고 차분한 거에 있어서는 또 이낙연 전 총리나 김부겸 의원이나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조금 또 다른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김부겸 의원이 이 대구 지역에서 또 한 번 또 살아남아서 지역 구도나 이런 것들을 그 타파하고 통합을 이루는 이런 면을 강조하게 된다면 정말 그런 것들을 끌어올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번 총선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좀 연기될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정치권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선거 운동이 안 되니까 뭐 이번 총선이 깜깜이 선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총선을 연기해야 한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코로나는 과거 사스나 메르스 때와는 다르다며 좀 강경한 경제 정책을 취할 것을 칠 거로 예고를 하면서 총선 연기도 힘을 받는 느낌이었는데요. 일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강하게 이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선관위 이제 관계자가 언론과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권을 쥐고 있는 만큼 선관위는 공식적 의견을 내지는 않았다. 하지만 6.25 전쟁 때도 총선은 치러졌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오늘 저희들은
이낙연 전 총리 그리고 이광재 전 지사 그리고 김부겸 그 의원 전 행안부 장관 이렇게 여권의 주요 인물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갈지 저희들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은 저희들이 야당의 주요 인물을 좀 그 분석해보는 그런 그 자리를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총선 특집 첫 번째 시간 이것으로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에도 계속 총선 때까지 저희들이 이어갈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